예, 안녕하세요. 2021 주민자치 전국 민간 현장 포럼 오늘 소규모 공론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역 활성화 줌 웨비나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함께해 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 신영인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마을과 자치 협동조합 이영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마을 기금과 주민 자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신영희 교수님께서 20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영배 이사장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없지만 그래도 박수를 치면서 발제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주민자치와 마을기금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이 저는 이제 자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이와 관련돼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첫째, 돈 없이 주민자치 가능할까?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 돈이 없다면, 예, 결국은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요. 돈 없이 또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주민 공동자산이 주민자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민 공동자산이 되게 필요한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사실은 사례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마리날레다 마을이라고, 이 마을은 소위 말해서 집 걱정, 실업 걱정 없는 마을로 유명해요. 예, 월 2만 원만 내면, 그러니까 15유로 정도죠. 15유로 2만 원만 내면은 정원 딸린 5, 60평, 50평 내지 60평 주택에 살고 있고요. 살 수 있고요. 또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어서 누구나 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이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는데요. 대부분이 땅이 대지주택으로 신음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의 마을이었는데, 소위 풀뿌리 자치가 실시되면서 이 마을 자체가 자치시로 전환되고요. 사실 이 마을의 킥은 앞에도 얘기 잠시 봤지만 우리나라 면 수준밖에 안 돼요. 한 2,800명 인구.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을 뽑은 거죠. 그리고 시장이 우리 동네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우리 마을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그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땅을 얻기 위한 투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정부에게 대지주 땅을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달라. 그래서 결국 투쟁 끝에 12년 만에 정부가 대지주로부터 마을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사서 그 땅으로 주민 공동자산을 마련했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집정민주주의 하에 공영주택을 건설하고, 또 우모소 농장이라는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이렇게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었고요. 예, 코인스트리트 공동체는 도시 사례인데 이건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마리날레다 마을처럼 어떤 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코인스트리트 공동체도 사실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그 공동자산 형성이 불가능했거든요. 설명은 넘어갔지만, 예, 나라 돈으로 읍면동 주민이 공동 소유하며 자주 관리하는 마을 기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마을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마을 기금을 통해서 주택사업, 돌봄사업,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주민을 위한 기본 서비스 제공할 수 없을까?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에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사람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또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돈을 보면은 나라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뽑아왔는데,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사례들. 일자리 예산으로 2021년도에 30조 5천억 원을 정부가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100조 원 정도 썼는데요. 또 2021년도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 원이에요. 국토 부균형 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불균형이 심하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고, 이걸로 앞으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175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일자리 생기지 않고 있고요. 출산율 높아지지 않고 있고요. 국토균형 발전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돈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돈을 읍면동 평균으로 나누면은요, 일자리 예산은 87억 원, 저출산 예산은 131억 원,
175조 원은 500억 원인데 이제 1년 단위면 100억 원이죠. 약 300억 원이 출연 가능합니다. 1년에 읍면동마다 매년 300억 원 출연 가능한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매년 300억 주면서 주민 스스로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균형발전 예산, 균형발전 문제 풀어가라. 그러면 정부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읍면 지역에 만일 매년 300억 출연되는 재산 그 기금이 있다. 그 읍면 지역에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큰 돈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쓰이는 돈이 1년에 약 2조 3천억 원이에요. 읍면동 평균 7억 원인데 이 돈이 정말 주민들의 어떤 이 돈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야구 물어봤을 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 돈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주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돈들을 정말 이런 돈들이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갖고서 우리가 진짜 효율적으로 쓴다면은 정말 마리날레다 마을이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이상 가는 마을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 문제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도요. 아까 마리날레다는 자치시였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예, 자치단체였어요. 근데 읍면동은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법인격도 없고요. 자치권도 없어요. 읍면동장을 우리 손으로 뽑지도 못해요. 주민자치는 어떠냐? 역시 법인격 없고 자치권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나라 돈은 충분해요. 근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집 걱정 없는 마을, 일자리 걱정 없는 마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저는 규정 3개 만들어가면 이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주민자치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해요. 주민자치가 법인이 돼야지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마을기금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뭐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더라도 다 일일이 행정이 통제나 간섭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마을기금이 결국 이제 돈이 모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으라는 건 한계가 있고요.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금에 출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규정만 담아 놓는다면은 우리 3,500개 읍면동 중에서는 주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마리날레다 마을 이상 가는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이상 가는 마을이 나올 수 있다. 희망적인 거는 현재 국회에 주민자치 법안이 한 7개 정도가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안을 보면요. 요 3가지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특수목적 법인을 주민자치가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다 뒀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 기본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입법화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진짜 제대로 된 주민자치,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어떤 주택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뭐 보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본법안 수준은 못 되지만 주민자치의 법안도요. 이 주민자치회를 그러니까 김두관하고 이명수한 2개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과 시설을 보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게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 법안에 의하면은 어떤 씨앗은 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국회에 이렇게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만일에 특히 주민자치 기본법안에 규정된 내용과 같은 것들이 통과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주민자치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회로는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주민공동자산인 마을기금이 뭐냐?
이 이론적 근거로는 사실은 이 엘리너 오스트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공유제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이도 아니처럼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그래서 국가 통제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 이걸로 풀려고 했으나 엘리너 오스트롬이 어떤 그 9개, 전 세계 9개의 어떤 자치 공동체의 어떤 공유자산 관리들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 입증을 해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감시, 상호 제재, 이래서 자치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다. 이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근거로 이제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기금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빈부격차입니다. 예, 빈부격차,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두 흐름이 대응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의도적 무시예요. 이건 보수 정부가 펼치는 전략이에요. 빈부격차 심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부격차는 더더욱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또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빈부격차가 완화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대한 관료제의 그 폐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경제 활력도 감소하게 되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의도적 무시와 국가주도 고용복지 강화에서 이제 이 제3의 대안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소득하고 이제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이제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기본소득 문제는 이제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복지 인프라를 약화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이제 기본 서비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한테 현물로 공급한다, 이런 관점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보편적 기본 서비스 논의가 좀 생소합니다. 이게 처음 주장된 거는 2017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그 세계번영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처음 주장된 건데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이 기본 서비스를 만일에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은 역시 똑같은 거대 관료제의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왜 자꾸 넘어가죠? 예. 예. 결국은 자치 공동체가 주도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마을기금에 또 이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금은 어떻게 할 거냐? 소유 형태는요, 기본적으로는 마을기금은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로 총유합의 공유가 있는데요. 마을기금의 소유 형태는 총유에 준하는 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유가 뭐냐면은 소유권 여러분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내 뜻대로 관리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총유라는 건 뭐냐면요, 관리권하고 처분권은 전체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권과 수익권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그런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어떤 주민자치회가 되겠죠. 마을 공동체가 마을기금을 통해서 건물을 한 동을 총유로 한다.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건물을 처분할 건지 말 건지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사용 수익권은 주민 개개인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마을 주민 중에서 그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용권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고요. 건물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임대료 수입은 마을 주민한테 n분의 1로 배당한다. 예. 이런 어떤 형태의 소유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을기금의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이게 이제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무슨 연 300억 이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주민세 금등분이라든지 뭐 주민참여 예산 그것으로 이제 출연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이제 마을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제 노하우가 축적돼 가면 점차 출연금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마을기금이 꼭 출연금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죠. 재원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사업 수익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 형태로선 총유, 어떤 마을기금의 재원은 국가지자체의 출연금이 이제 중요하다면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을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마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거를 둬야겠죠. 그리고 위원은 제가 볼 때 한 30명 내외로 두면 될 것 같아요. 위원은 추첨으로 선발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해야 되니까 추첨으로 선발된 주민 한 3분의 2, 나머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전문가도 한 3분의 1 이 정도 구성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장은 아마 주민자치회장이 될 건데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만일 마을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은 주민 직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라도 마을기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어떤 지도감독기관, 으로서 주민총회가 있겠죠. 그래서 마을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민총회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하고요. 마을기금의 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삶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켜주는 기본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택사업, 돌봄사업, 교육사업, 보건의료사업, 뭐 이런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돌봄 사업이 지금 특히 어르신 돌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국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마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금에서 1차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주택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택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골목상권들 있잖아요. 진짜 마을 기업은요, 제가 볼 때는 미용실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또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봐요. 세탁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금이 지분 투자도 할 수 있죠. 무기결권 주식 형태로라든지. 그리고 그런 골목상권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법률 경영, 노무 세무 컨설팅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을기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마을경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을기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돈이잖아요. 돈이고 실제로 아까 말하는 주민의 기본 서비스 사업 그걸 실행할 주체는 마을 기업이 되겠죠. 기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해당 분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을 갖춘 마을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마을 기업이 사업 실행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기금은 그것을 지원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또는 컨설팅은 또 컨설팅 기업이 따로 있겠죠. 지원하고 어떤 감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마을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주민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 기금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했기 때문에 통제는 필요한데요. 사전 통제가 아니라 사후 통제가 돼요. 그리고 행정적 통제보다는 사법적 통제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기금이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을 만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서라도 해당 읍면동 밖에 위치하는 부동산은 법적으로 소유를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경제 정의는 세워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건 토지 사유자에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그러면 극복 방안은 뭐냐? 토지 평등 사용권을 보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공동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유화를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토지라는 거는 특히 부동산이라는 건 권력이 원천이에요. 부동산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만일 국유화를 하게 되면은요,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거고, 그건 실질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 엘리트들이 국민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국유화는 절대 반대고요. 또 대안으로서 이제 지대조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조세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놓고서 과연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도 마을기금이다. 마을기금을 통해서 주민이
해당 그 마을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게 될 때,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될 때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마을 기금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은 증세가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을 기금 만들기 위해서 세금 더 걷자 저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기존의 정부가 쓰는 예산 중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을 주민이 직접 쓰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도 없고요. 또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마을 기금이 생겼다고 해서 뭐 사유재산권이 침해됩니까? 어디까지나 정부나 지자체부터 출연받은 재산으로 만일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기금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확히 20분을 맞춰주셨습니다. 부동산 문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마을 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돈 있는데 사람 난다라는 것도, 그래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 마을에 할때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기금의 규정 같은 것들, 그리고 조성, 운영, 또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면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발표로 마을과의 협동조합의 이영배 이사장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PPT 올려주시면 예. 이거 풀하는 예, PPT 풀하는 거 좀 바꿔주시죠.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고요. 네, 대구의 동부 끝에 있는 안심마을, 안심마을 지역에서 저희가 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심마을 공동체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마을과 자치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있는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이 주로 하는 일은 사실 마을에서의 어떤 저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도 하고요. 마을 밖에서는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혹은 사회서비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협동조합의 설립 컨설팅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또 행정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 기금 혹은 자산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마을은 2002년도에 대구 시내에 있던 장애 어린이집이 이사를 오면서 마을에서 장애 비장애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뭐 지금은 이런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 또 생애 주기별 서비스,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 있는 조직들을 잠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현재 협동조합이 12개 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별도로 사회협동조합 4개, 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위한 복지법인, 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 관련된 교회라든지 또 이런 그 법인격은 갖고 있지 않겠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10년, 11년째 하고 있는 매달 하고 있는 아나바다,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릴 마을 기금을 관리하는 마을 대동제 이런 임의단체들도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는데 지역의 이제 자산화에 대한 단체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공터는 이제 터전을 공유하다는 뜻으로 2015년대 만들어진 주택협동조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주택,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최고 권력이 된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건물주가 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각자는 되지 못하지만 각 단체들이 자기의 보증금으로 앞에 놓고 자기가 낼 월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마을에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 105평의 땅을 샀고요. 여기에 4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고요. 2015년도에 이런 제 실험을 제가 처음 했고요.
사실 이거 지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대출도 전혀 안 되고, 예, 특히 대구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지역에 저희 마을에서는 이제 활성화되었지만 큰 이제 이슈도 안 되고 해서 대출도 어렵고 해서 어려워서 사실 이거 짓고 다시는 이런 사고 치지 말자고 단언을 했는데 사람 일에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또 술 먹으면 으쌰으쌰해지고 그래서 이제 공터 2호점이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실 공터를 지을 때부터 주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좀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2층은, 2, 3층이 쉐어하우스거든요. 그래서 2층은 발달장애, 청년, 남자 둘, 그다음에 비장애 둘, 3층은 발달장애 여성 둘, 비장애 여성 둘. 그래서 4명, 4명이 살아가는 쉐어하우스형 사회주택을 저희가 지었고요. 1층은 제로웨스트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3호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고 치니까 세 번째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마을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 특히 발달된 청년들, 비장애 청년들의 주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쉐어하우스의 아름다움보단 분리된 독립 공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3호점은 원룸 투룸 형태로 가되 1층, 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3호점을 또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심에너지 협동조합이라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재작년에.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공기업이고요. 공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공기업 옥상에 사택이에요. 사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거의 100kW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그 토지를 제공하고요. 마을에서는 이제 조합을 만들었고요. 또 신협에서 사회직공제 쿼터로 대출을 받았으면서 70% 정도의 대출과 30% 정도의 마을 협동조합 자금을 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지었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뭐 기본적인 것들을 지급하느라고 지급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봄에 총회에서는 아마 3, 4% 정도의 출자 배당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배당하고 다 빼고 경비 다 빼고 나면 한 8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생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후에 이자를 다 갚고 나면 1,500만 원 정도 생길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10개 정도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른 공기업들과 지자체 주차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쨌든 1년에 한 1억 가까운 마을 기금이 생기니까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거, 이런 형태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대동계라는 마을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5,000원 이상을 내면 여기서 무조건 이제 5,000원은 적립을 해서 마을의 행사에 쓰고요. 저렇게 연탄 배달을 하거나 마을에 뭐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기금으로 쓰고 10,000원은 무조건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25,000원 내면 20,000원은 적립, 5,000원은 마을에 사용하고 그래서 그 기금을 쭉 모아서 마을에 급하게 필요한 단체들한테 저희가 긴급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출 형태로 해서 다 갚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차면 또 원하면 가져가기도 하고 또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마을에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 이렇게 마을에 이제 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러한 기금들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고민들을 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을 해보니까 마을은 아름다운 뜻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지속 가능하려면 또 마을이 처음에 자기 욕구, 자기 필요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했다면 마을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는 걸 확장을 해야만 지속 가능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자본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 전에 마을 일자리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현재 마을 일자리가 16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는 5, 60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00개가 복지 일자리였습니다. 저희 마을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뭐 활동 보조라든지 뭐 주거안보라든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마을에서 장애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다 진행을 해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 일자리가 꽤 많은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을 하지만 단순한 이게 일반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마을 기업이나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돌봄 일자리가 좀 더 지역사회 수요를 해결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프로젝트나 국토부의 프로젝트도 지역에 있는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에 밀착하면서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을의 일자리가 중요한 게 결국은 마을에서 일을 해야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요. 딴 데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하고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일 한다?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 일자리야말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발달장애 쪽 고민 때문에 주거 문제를 이제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마을에 그룹홈 3개, 체험홈 2개, 자립생활가정 2개에서 7개의 저희들 이제 주거 공간, 독립적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장애 청년들이 여기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좀 더 필요한데 어떤 식의 확대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장애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 지역 주민의 주거도 고민이 된다. 두 번째는 장애가 장애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쉐어하우스를, 그러니까 쉐어형 사회주택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에 지었고요. 그래서 총 8명이 지금 주거를 하고, 새로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아예 그 일종의 하나의 아파트 형태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다양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저희가 이제 3호점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주거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마을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기금을 통해서 마을의 자원을 통해서 또 정책 연결을 통해서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인적인 힘도 있겠지만 물적인 힘도 매우 크고요. 그런 물적인 힘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해보는 대동대라는 단체를 저희가 10년 넘게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마을 기금을 만드는 것들도 또 실험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5개, 16개죠. 16개 협동조합이 어쨌든 각자 출자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떤 곳들은 직접적으로 소유를 해서 자산을 갖고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각각 협동조합들의 이제 출자금 혹은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뭐 자산 이런 것들도 다 마을의 자본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을의 협의체가 또 구성돼 있어요. 안심마을 사람들이랑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호 출자, 또 상호 인적 교류, 또 상호 사업적 교류, 그 다음에 공동 출자와 공동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하면서 각각의 공간이 개별 사업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이 이제 마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자도 상호적으로 해서 이게 누구 개인의, 누구 한 집단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고민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본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확장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마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을 기금은 사실은 뭐 정의를 내리기가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정의를 해본다면 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건데 어쨌든 기금은 뭐 주민들이 직접 모아야 되고 또 직접 활용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뭐 마을의 그 기금을 단순히 이제 뭐
돈만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은 단순한 이제 돈만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자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만든 돈만 아니라 기금뿐 아니라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자산들 그래서 지역 자산화라든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조합의 출자금이라든지 조합의 사업까지도 마을 기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을에 있는 단체들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본 겁니다. 대동기라는 기금을 활용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공터 1호점, 공터 2호점. 둥지는 교육협동조합인데 이곳은 공간을 직접 출자를 통해서 매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이래서 또 제가 넣어봤고요. 뭐 다른 협동조합들도 공간을 매입은 하지 않더라도 또 공간에 자기들의 자산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공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그다음 각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출자 검토 이런 것들도 다 마을 기금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기금을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죠. 예, 아까 보여드렸던 대동계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농담 삼아, 우리가, 신협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만큼, 제도화에 대한 욕구들, 양성화에 대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뚜렷하지는 않죠. 게다가 협동조합 자체도 아직까지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뭐 특별한 대안을 마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운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문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안정성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것들이 좀 이게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할 때 뭐 대동계에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마을 기금이 공공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적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공공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공공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절대적인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가집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0분이 넘으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어떤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거점공간 활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연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단위 돌봄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공간과 공적인 자산을 위수탁받아서 활용하는 남들이 봤을 때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공공성이 그렇게까지 잘 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직적 측면도 있고 비즈니스 측면도 있지만 이런 공공성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인들의 성격 또 법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이제 한계가 있죠.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양성화에 대한 지원책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마을기금을 만들고 자산화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이 단순히 제도와 규약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바깥에 사업을 해보면 행정에서 숫자 띄기로 이런 지역의 공공사업을 주민에 넘기는 사업들을 계속 제가 지원을 해보는데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 기금에 대한 논의가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하게 공론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분을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서 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보면 우리 이영배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안심마을의 사례예요. 저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그런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활동들이 보면 마을 일자리의 중요성, 일자리, 주거,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을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으고 활용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가슴에 와 닿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마을 기금의 이제 한계라기보다는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것들 말씀 주셨는데 제도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 비용 및 활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마을 기금의 확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 그런 것들 운영하시면서 마을 기금과 또 마을의 자산화까지 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분의 발제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10시 41분인데요. 50분까지 저희가 10분간 쉬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10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쉬었습니까? 오늘 2021 주민자치 전국 민간학 현장 포럼 소규모 공농장 줌웨비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 활성화 분야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마을 기금과 자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 신영민 교수님하고 우리 이영배 이사님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것들 또 제가 좀 궁금한 것들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 올라왔네요, 신 교수님. 예를 들면 이제 마을 기금을 통해서, 마을에서 토지나 건물을 샀는데, 임의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나 보면, 임의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어느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로서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예. 예,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에서 1차 통제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주민 정부가 결의해서 처분한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차 통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 정부의 총회가 모여진 상태에서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걸로 마을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그런 기본 재산의 수준의 어떤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그 동의를 거친다든지, 국가나 지자체의 동의를, 국가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아마 지자체의 동의를 거친다든지 또는 최소한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통제하는 장치들을 좀 두어서, 예,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예. 아까도 발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고, 예. 무조건제량이 주는 거는 무조건적인 부패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어떤 통제, 감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교하게 예.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목장, 뭐 그런 뭐 공동 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운영하는 거하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마을 기금, 이 형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을 목장이라는 게 사실 마을 주민 전체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마을 주민 전체의 어떤 소유 관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몇몇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집단이 소유로 이렇게 변질되는. 처음에는 공동 소유였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등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의 소지도 좀 생기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동 소유, 공동 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왜냐하면 아주 잘 정교하게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신뢰와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그런 공동자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어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걸 터치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마을기금은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하는 공동출자 형태가 아니라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평등하게 주민들한테 골고루 그 수익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렇게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몇몇 집단이 만일 그런 걸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한다, 거기다 출연하는 건 일종의 특혜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잘 그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게 안 되고서는 마을기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말씀 주신 건 마을기금이 잘 운영되기 위해선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같이 갖춰줘야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민 대표성, 왜냐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게 것도- 공공성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주도한 몇몇 사람들의 그 사적인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또 국가나 지자체가 만일에 지원을 하거나 출연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특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딱 정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이영배 소장님 좀 질문 좀 들어온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뭐 새마을금고도 있고 동네 신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심마을에서 하고 있는 대동계 이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역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있지만 사실은 더 멀죠. 금리가 더 비싸고. 그래서 저희도 신협하고 저희가 할 때도 저희 마을에 있는 신협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협하고. 이자 때문에. 이자도 이자지만,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은 대출을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협 중앙회를 통해서 분명히 사회적 경제 쿼터에서 사회적 경제한테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건 뭐 일반 1금융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신협과 금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신협이나 금고 해주도록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오더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해주는 곳을 찾아서 먼 곳에 있는 신협하고 거래를 할 만큼 실제로 지역에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이나 이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주실 때 뭐 15,000원이면 5,000원 활동비, 10,000원, 20,000원은 이제 기부만 시킨다라는 그 일종의 그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예. 규정은 다 있어서 운영 규정도 있고 예. 이거를 뭐 긴급 대출을 해줄 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부 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지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면 이제 선정위원회?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대출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 어디 위원회든 뭐 기구에서 그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그때그때 꾸리도록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적으로 고정적으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 같은 것도 다 규정이 정해져 있겠네요. 대출의 한도도 정해져 있고 뭐 상환 방법 예. 그렇게 가지고 크게 뭐 농담입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고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죠. 동네에서 사고 안 나면 그게 동네인가요? 예, 그런가요? 예. 문제는 예. 사고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고가 어떻게 관리되고 그게 마을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 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사고는 나고요. 다만 안에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과정 속에서도 뭐 사고라고 표현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또 대동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구성원이 또 마을의 구성원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함께 풀어야 될 문제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대동계라고 하는 것들이. 예. 가까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동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마을에서 또다시 공론장을 만들어서 사실 더 큰 단위들, 예를 들어 뭐 집을 지으면 몇 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마을에서 더 큰 공론장을 만들어서 또 해결을 하고 있고요. 예.
실 교수님, 아까 쭉 설명 듣다 보니까 예. 그 이제 기금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제 거기는 주민자치회장이 좀 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직선 얘기하셨어요, 직선. 근데 이제 뭐 말은 직선 직접 뽑으면 되는데 또 인구 수만이 뭐 도시 같은 데는 좀 몇만 명이 될 테고 적은 데에도 몇천 명이 될 텐데 또 현재 그런 직선으로 뽑는 게 여러 가지 조금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죠? 예. 우리가 읍면동장 직선제를요, 제1공화국 시절에 했었습니다. 예. 아직 국가 기틀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읍면동장 직선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독재 정치를 강화하면서 임명제로 바뀌고 또 4.19 혁명 이후 직선제가 부활이 됐으나,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이 됐으나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또 묻힌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고, 그리고 마을의 수장을 마을 손으로 뽑지 못하면서 무슨 자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만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정당하고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정당 공천 제도는 배제해야 되고요. 적어도 읍면동장은 당직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정당에 의해서 마을마저도 중앙 정치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 이제 주민자치회장이라든지 뭐 읍면동장 직선제라든지 이걸 실시할 때는 정당 공천은 배제돼야 되고, 적어도 출마부터 또는 이제 읍면동장은 또는 주민자치회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물론 이제 퇴직한 뒤에는 다시 또 보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분명하게 이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뭐 역량 문제는 우리는 충분하죠. 예. 내년에 당장 시작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고. 1공화국 시절에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의 좀 일단 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거는 방지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 당직을 갖는 것들은 이제 정당 공천이라든지 당직을 갖는 것들은 조금 이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다 출마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임기 동안은 그런 규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안심마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6개 단체가 네트워킹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쉬어봤더니 말씀 주실 때. 근데 이렇게 네트워킹 할 때 네트워킹이 좋긴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잖아요. 노력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20년 가까이 되지만 마을 협의체를 만든 게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도 지금 저희가 거의 한 17년째 축제하지만, 축제할 때마다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담당자들이 모이지만 대표자 회의를 갖지 않았어요. 이유가 이게 마을이 이렇게 집단화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오해의 시선들, 그리고 한편으로 각각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평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때문에 못했다가, 최근에 만든 건 저희보다 외부에서 이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자꾸 물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공모사가 생기면서 각각의 단체들이 예전에는 옆에 부탁을 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나 지원금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마을 공동체 활성화되면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면서 체형은 커지는데 체력이 약화되는 거죠. 서로 간의 상호 지원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을의 정체성도 세우고, 또 마을에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내부 시장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상당히 개방적 형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근자가 없어요. 마을에서 각각의 행사마다, 각각의 주제마다 이제 각각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단 체제로 운영을 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한두 명의 어떤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말도 안 먹어요, 이제는.
예, 안 듣죠. 예,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게 없는데 선배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말 듣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다양하게 나누느냐, 어떻게 하면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이해관계 맞는 주제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고요. 그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까가 저희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장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4년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예. 협의체를 만드니까 일단 그 예전에는 그런 거죠. 옆에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옆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서 못 도와주는 거고, 예전에는 옆에서 뭘 하는지 다 하니까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게 단절되면서 다른 데서 지원을 받고 하면서 옆에서 뭐 하는지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게 있다면, 이제는 2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제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 다른 거 안 하고요.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야 알아야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상시적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 예,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가 저번 주에 축제를 했는데, 평소보다 축제가 이렇게 해서 축제라니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예전 같으면 정말 각 단체마다 정해진 주체들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모여서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협의체가 지금은 마을의 다양성을 더 확보하는 좋은 공식적인 통로가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확장의 좀 계기, 발판 같은 것도 좀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협의체 그래서 아까 활동들이. 말씀드렸던 조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협동조합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뭐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룹홈에서 하는 청년 주체라든지, 발달장애 청년도 오고, 예, 그리고 뭐 아름다운 가게, 그 다음 복지관, 이렇게 단순하게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각자 살아가는 다양한 팀들이 모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 교수님 안심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셔도 되는데. 예, 예. 예, 안심마을이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까 그 제도화 필요성을 좀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좀 마을 기금 이야기하면서 한계가 많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시스템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현장에서의 느끼는 한계,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좀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만드는 기금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은 뭐 단순한 임의단체라면 그것들이 뭐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다른 법적 성격이든 법인격을 가져서 좀 더 이제 그 공식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뭐 회계나 금융적인 지원들이 법인격이 받아야 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특히나 저희는 주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적 자산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LH가 갖고 있던 토지라든지 공공이 갖고 있던 것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공공성을 가져야겠죠. 예, 근데 아까 뭐 사실 주거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공공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건드리는 주거들은 거의 다 사회주택,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주택 서비스니까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인, 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공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점은 되게 공감하고요. 예. 근데 이게 공공성을 가지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의 그 구성원, 예? 회원이 주민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사실은 제가 말하는 마을 기금은요, 어떻게 보면 집정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설명을 듣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 동네, 제가 명일동 사면 명일동 주민 전체가 전부가 거기에 해당돼야 돼요. 기금인 건데, 이게 국민주권 사상하고 사실 있는데, 우리 정부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558조 원이에요. 예. 그거 누구 겁니까? 누구 돈이에요? 저희 돈이죠. 국민 돈 맞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그러면 국민 소유라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내가 인정받으려면은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었어요. 내 뜻대로.
558조 원을 국민 뜻대로 지금 우리 사무처장 뜻대로 사용하고 처분하고 관리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관료와 정치인의 손에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을기금은 뭐냐? 관료와 정치인들이 그 재량껏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재량껏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의 일부라도 주민이 직접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자체의 출연이 정당화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 구성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법인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을기금이 법에 의해서 공법인으로서 제도화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 자체가 관리의 주체, 또 그렇죠. 기금운용위원회, 심사위원회 말씀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안심마을처럼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런 안심마을의 어떤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마을기금에서 이제 논의해서 지원을 하겠죠. 마을기금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예를 들면 복지 사업을 하는데도 지원, 그건 마을기업 형태로 봐서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기금은 주민이 전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다. 집정민주주의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문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마을기금이 국가나 지자체 출연해서 이렇게 주민 전체의, 주민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주민 전체의 공동자산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이요, 제일 그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동산 구입해서 그러면 그거 갖고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익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나는 그 영세상인들, 그들을 위해서 상가 임대 사업하고, 소위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리날랜드 마을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또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 임대도 해주고, 그리고 그 나오는 임대 수익은 이제 적절한 가격에 임대를 해준다. 임대 수익은 연말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고 현금대도 아니면 또 공적으로 또 공적으로 활용할 수 쓰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예산도 1년에 7억, 읍면동으로 거둔 나누면 한 6억 6천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매년 쓰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만일 마을기금 형태로 되면 꼭 쓸 필요 없으면은 적립해 놓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마을기금이 정말 수천억 재산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규모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진짜 가난한 사람은 없게 되고 직업성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 위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있는 이런 그 마을기금이나 기존에 있는 사회적 자산화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민주주의 관점, 민주공화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재정 주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마을기금은 사실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주권,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렇죠. 혹시 우리 이사장님도 신 교수님 말씀 좀 쭉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가장 이제 원칙이고 맞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이제 설립 지원 사업도 같이 하면서 주민자치 혹은 주민자치회를 사회적 동조로 전환시키는 행정 프로젝트도 작년에 진행하면서 몇 군데 실행구에 만드는 것도 작년에 몇 개를 만들어서 생활 SOC나 아니면 이제 공원 같은 시설들을 넘기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말씀하신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 전체가 참여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사는 동만에도 제가 사는 행정체계 안에서도 48,000명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또 작은 뭐 제가 10,000단위, 뭐 6,000단위도 가봐서 해보지만 이거를 전체를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미 그 기존에 어떤 모든 것들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첨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부터 이해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가 가능성이 보이는 것부터 갈등이 생겨서, 사실 이제 공동체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기술적인 건 해봤지만 이런 이제 공동체 활동, 협업과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은
잘 못 해봤어요. 그런 경우도 그리고 좀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절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마을 안에서의 그 협동적인 이런 못 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좀 첨언 하자면 저는 이제 제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도로 세상이 바뀐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달장애 가지만 저도 저희 아들이 자폐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을 특수학교 보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통합반 왜 보내지 않느냐? 통합반 잘 안 된다. 왜 안 되냐? 제도가 문제냐? 쌤이 문제냐? 아니요. 쌤 문제 아니고 제도가 돼 있어도 실제로 비장의 부모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문화가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섣불리 통합반 만든다고 해서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라도 문화가 좀 만들어 서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마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읍면 동단위로 하든 또 다른 단위로 하든 이게 이제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제도 안착되는 것만큼이나 문화적인 경험, 문화적인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이 제도와 문화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현상잖아요. 우리가 이제 당장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충분히 역량이 돼 있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 2023년부터 그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문화, 일단 제도만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어떤 것들이 좀 선별돼야 된다. 저는 예. 토크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한 나라의 풀뿌리 자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제도가 만들어야 되고 그 제도를 통해서 자치 역량들이 성숙해져야 된다. 예? 만일에 문화나 그 역량들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면 영원히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일단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 시스템에서 처음엔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문화 이런 게 쌓이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구가 뭐 수만 수천인데 참여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주 이름을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데요. 주민총회를 하면은 한 수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스위스가 우리보다 훨씬 개인주의고요. 국민소득은 9만 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참여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서 먹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마을기금이 동네마다 생겨서 수천억짜리 마을기금이 내 동네에 있다. 사람들 참여 안 할까요? 주민총회. 당연히 참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수천억 아니라 수백억만 있어도 그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예.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문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그 독재도 그렇잖아요.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직은 국민이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 1항에 분명히 적시돼 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인 국민이 정부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돈은 국민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게 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뭐 무난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해보면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는 보완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학교와 사회적 통합 문제 갖고 또 특수학교로 가야 되느냐, 보통학교로 가야 되느냐, 그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풀어갈 것들이 제가 시스템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학교를 이렇게 장애인들이 다닐 때 그만큼 그 혜택이 또 주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예,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제도로 가니까 문제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말씀은 주민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준비가 말씀이시죠? 되어 있다, 아니다를 쳐놔서 그래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예.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해야죠. 그럼 그거 이 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먼저 돼야 됩니까? 지금. 소위 아까 말한 세계 근거 규정. 예. 주민자치를 법인화해야 되고 예. 주민들이 마을 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부터 일단 담은 주민자치법이 통과돼야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민의 역량 수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시스템할 것이냐, 뭐 출연금을 처음부터 뭐 100억, 200억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주민 참여 예산을 그렇게 하자.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쓰는 돈들 중에서 주민이 피부에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제가 그걸 강의할 때마다 물어볼 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마을기금 만들어서 그 돈 갖고 저 집 한 채라도 사서 집 없는 사람 주민 한 사람이라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면 그게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지.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 안심마을 지금 자산 규모 같은 건 한번 이렇게 약간 일자리는 고민해 보셔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160여 개. 그래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동네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마을 활동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 안심마을에 이 자산화돼 있는 그런 것들의 규모 같은 것들 한번 측정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게 이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네. 왜냐하면, 비공개인가? 아니, 그런 것보다 예. 자산만큼 빚도 그만큼 있는 거라서. 그렇죠. 부채도 자산이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 출자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현재 한 30억 정도? 예, 30억. 예. 근데 이제 뭐 그만큼 빚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자산은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기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두 채가 사실 제일 크죠. 예, 건물 두 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물, 예. 그래서 자산은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 요즘 드는 생각이,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 처음에는 작은 사고들을 치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업단이 넘어가도 사람들이 옛날만큼 안 놀래요. 예, 그래서 사고는 계속 꾸준하게 치는데 큰 사고로부터 못 치니까 작은 사고를 계속 쳐봐야 된다. 치다 보면 나중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큰 사고도 친다. 예,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새로 지금 사무종 고민하는 거는 예. 단위가 훨씬 더 크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뭐 원룸투룸해가지고 예, 입주도 지금 있는 많고. 자산을 다 포함해도 반도 안 될 만큼의 그런 프로젝트를 예. 꿈꾸는 걸 보면 이제 간이 많이 나왔다.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좀 나이 좀 갈등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지금 예. 이제 떠올랐습니다. 말씀. 결국은 이렇게 마을 기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수준에선 돈이 갑자기 이해관계, 엄청 생기는데 맞아요.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게 오히려 동네 분열, 마을 분열과 마을 갈등이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돈에는 분쟁이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8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부처마다 이걸 배당 자기 부처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갈등이 심합니다. 사고에서 우리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주민 대표성이나 공정성도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면 이건 갈등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 아까 기금융 신임위원회 3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도 그렇죠. 법률 자체나 조례 뭐 그런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한 규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 법제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식회사들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규모의 뭐 주식회사들도 올라가잖아요. 상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노하우가 예.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또 하나는 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도 들어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그 바탕에서 마을 기금이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겠습니까? 결국은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고는 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최소화하는 게 뭔가. 안심마을에서 얘기한 사고는 좋은 사고. 예.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이제 안심마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또 고민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풀어야 될 뭐 숙제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확장을 하면 처음에 공동체의 대부분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까지 확장이 돼야 공동체가 이제 확장돼서 공공성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하고 주거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 영역으로 넘어가죠. 예, 복지 영역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중앙의 정책과 연결을 해야 되고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정보도 많이 없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을까? 네, 좋은 그림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기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양화될수록 확장될수록 이제 행정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고 그런 어떤 그 행정과의 협력 구조 같은 것들 좀 거버넌스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예. 예를 들어 중앙사업의 매칭 같은 거의 다 지자체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중앙부처 협의를 해도 지자체에서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조건 뭐 중앙부처 협의란 게 아니라 지자체 협의를 항상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지자체 중앙 또 기초 광역 중앙 이런 뭐 행정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제일 어렵고 그렇죠. 또 약점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민들이 이제 또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남도에서도 보니까 이제 내년에 다부처 사업 같은 것들에서 지자체와 한 곳으로 연결돼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구조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 기금, 마을 자산화 같은 것들이 좀 조금 더 하나씩이라도 더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신 교수님 또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예, 그 아까 국가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협력 관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을이죠, 실제로는. 그렇죠. 예. 을인 이유는 벽. 우리가 을인 이유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동자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돈은 그쪽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금 타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심마을의 경우 되게 바람직하지만 만일에 법제화가 된다면 안심마을은 훨씬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제도화라고 봐요. 제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법제와 전국 네트워크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기금도 제대로 된 마을기금을 하고 정말 주민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제1순위는 뭐냐? 제도화다. 제도화. 법률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뭔가 마을기금을 하려고 한다면은 힘도 굉장히 들고 또 행정이 개입하다 보면 특혜 또는 편파 이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제도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들 두 분 나눠봤고요. 2021년 주민자치 전국 민간학 현장 포럼 소규모 공론장 오늘은 3차로 지역 활성화 분야 그리고 1세션으로 우리 지역 기금, 마을 기금, 자산화 이런 것들 얘기해 봤는데 약간 제도화의 필요성도 쭉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지역에 정착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고민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오늘 이 중계는 관저마을방송국인가요, 우리? 예, 관저마을방송국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잠시 휴식을 가진 이후에
저희가 1시부터 시작하면 또 세션이 1시부터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농촌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농촌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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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